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유엔 총회에서 진행될 쿠바 무역 금수 조치 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21일 익명의 미 관리들을 인용해 만일 유엔에서 결의안 내용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다면 미국은 기권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들은 최종 결의안을 보기 전에 결정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일 미국이 기권한다면 이는 미국 의회에 쿠바 금수 조치를 끝내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쿠바는 해마다 유엔 정기총회에서 무역 금수 조치가 주권과 국가 간의 자유무역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최근 2년간 진행된 유엔 표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반대표를 행사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쿠바는 지난해 말 국교를 회복하면서 워싱턴과 하바나에 각각 대사관을 개설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공개적으로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의회는 하지만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할 움직임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일부 강경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란 국민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20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내 관계 당국이 핵 합의를 승인하면 모두가 이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국민 대다수는 핵 합의에 긍정적이라며 의회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와 같은 이란 국가 기구들은 여론과 유리돼 있지 않으며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로 이란과 미국이 상호 적대감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어 합의에서 중요한 건 양측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합의를 좋은 방식으로 입법화하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총선에 부패 청산, 노동 권리의 강화, 그리고 해외 의존의 종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수치 여사는 21일 미얀마의 경제 수도 양곤에서 지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 유세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또 선진국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이 밖에 민주주의 개혁에 속도를 낼 것과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 그리고 자신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가로막는 헌법 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얀마에 평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민주동맹당에 대한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의 말컴 텀블 신임 총리가 20일 여성과 온건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이뤄진 자신의 내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강요 5명 중엔 마리스 페인 상원의원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방장관에 임명됐습니다. 페인은 상원 외교국방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군사전략과 외교정책에도 해가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텀블 총리를 도와 토니 에벗 전 총리를 축출하는 데 기여한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여성 강요들은 이 밖에 보건장관, 고용장관, 중소기업 장관직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사령탑인 재무장관 자리엔 스콧 모리슨 복지장관이 기용됐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과 필리핀군이 21일 인근 해역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필리핀 언론은 이번 훈련이 10월 9일까지 남중국해를 마주보는 팔라완 섬과 루손 섬 등 필리핀 북서부 지역에서 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미군 측에선 650명, 필리핀군에선 740명이 참가합니다. 미군과 필리핀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위기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은 조상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정확하고 생동감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대사가 고사총을 동원한 잔혹한 북한의 공개 처형 방식과 최근 대거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ill need to be followed by an accountability process. Ques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성김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 참석차 한국을 방문합니다. 화요일인 오늘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UN 인권이사회가 21일 납북자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여러 나라 대표들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고사총을 동원한 북한의 공개 처형 방식과 최근 대거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권이사회가 21일 스위스 제네바의 UN 본부에서 2시간 40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마루주키 다루스만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ill need to be followed by an accountability process. Ques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o what can be done more. 지난해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이후에도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책임자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앞으로 UN 총회에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통해 이런 책임자 규명에 대한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지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방 세계의 여러 나라 대표들은 북한에서 계속되는 반인도적 범죄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대표로 발언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잔혹한 행위들은 끔찍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고사총을 동원한 처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Defectors report and satellite imagery has confirmed the practice of public 최근 몇 년 executions 동안 공정한 using 재판 없이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처형이 빈번해졌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탈북민들의 보고서와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은 이들에 대한 공개 처형에 대공화기인 고사총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국정원은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과 일부 군 관부들이 총살된 게 확인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으며 민간 단체들은 위성 사진을 통해 처형에 고사총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미 정부는 특히 최근 특정 수용소 내 수감자들이 대거 사라졌다는 보고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make known the whereabouts of all prisoners, including those unaccounted for, and immediately dismantle. 북한 15 요독관리소 등 수용소들에서 많은 수감자가 사라졌다는 보고들이 있는 만큼 북한 정부가 이들의 소재를 밝히고 수용소들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로 발언한 최명남 제네바 주재 차석 대사는 이날 토론이 미국이 주도하는 적대주의 정책과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단호히 배격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y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politically motivated panel discussion. This panel has nothing to do with 최 차석 genuine 대사는 human rights. 유엔 보고서가 and we would like to 탈북자들과 reiterate our 잘못된 position. 정보들의 산물이라며 북한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정부가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거부한다면
특별보고관과 인권 관련 국제대표들을 북한으로 초청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DPRK objects, we urge them to invite the 김 special 특사는 rapporteur 미국은 오히려 and international 북한 인권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주선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장과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이산 가족과 납북자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 장시간 설명하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계속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이산가족 상봉은 근본적인 인권 문제이자 가족의 생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갈망이라며 북한 정부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It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but it's an even more important fundamental human desire of people. 커비 위원장은 한국에만 적어도 6만 6천 명의 이산 가족이 있는데 상봉자를 추첨으로 100명만 선발하자고 하는 북한의 요구는 극도로 잔인한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이산 가족이 기회가 오기 전에 사망할 것이라며 가족의 생사 확인조차 못한 채 상봉도 추첨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다음 달 20일에서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대폭 늘리고 정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 운동연합은 하루 전인 20일 오후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20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풍선에는 1달러짜리 지폐 1000장과 함께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내용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DVD와 USB 각각 500개도 담겼습니다. 자유북한 운동연합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시사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기 위해 전단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 대화 일정과 관계없이 북한이 도발을 멈출 때까지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북 전단은 이산가족 상봉 남북 대화 하지 말라는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발사나 이런 거 중단하라고 보낸 거니까 순수한 인조 단체인데 우리 단체는 그냥 일관하게 북한 주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자유북한 운동연합은 지난달 14일에도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8.25 합의와 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은 관계도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만 전단 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무력 대응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남북 고위급 접촉에 참석했던 북한 김양건 당비서는 이후 평양을 방문한 박상건 평화자동차 명예회장을 통해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다를 게 없다며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대북 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이 앞으로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대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10월 북한 고위급 3인방의 방안을 계기로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성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성김 대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통합국방협의체는 두 나라 국방과 외교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해 안보정책 구상회의와 확장 억제정책위원회,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 회의 등 다양한 국방회의체를 조정 통합하는 협의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한 고강도 압박 대책이 협의될 예정입니다. 성김 대표는 방한 기간 중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통일 정책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지지를 호소할 방침입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도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핵 등 한반도 현안들을 놓고 남북 간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8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을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설 직전까지 정세 추이를 봐가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언의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8.25 남북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합의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발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일 경우 박 대통령의 메시지의 수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 정권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지난 6월 서울에 개소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발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1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리 외무상은 다음 달 1일 유엔 총회 제70차 일반 토의에서 기조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25일에서 27일까지로 예정된 2015년 이후 개발 의제 회의에도 참석해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 22번째로 북한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 외무상은 특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문제는 자신들의 이게 생존권이고 자주권이라는 입장이 확고하고 그런 입장을 유엔 무대에 직접 나가서 보다 분명하게 밝힐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 행보에 대해서도 북한의 반발과 함께 유엔 무대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고 또 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북한으로서는 체제 통일, 제도 통일을 국제적으로 구걸하는 것이 되고 강한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유엔 총회 계기에 남북 간의 논란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리 외무상이 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현안에 대한 외교적 적극 대응이라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남북 간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유사시 미군이 일본 자위대회 한반도 진입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이번 관련 법률 개정에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창설 70주년을 맞아 2015년 한국 해군 관함식을 오는 23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는 해양대제전과 제70회 유엔의 날 기념식 등과 연계해 예년보다 큰 규모로 열립니다. 관함식에는 미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 등 4척이 참가하며 35개국 해군 대표와 해양 전문가들도 초청됩니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관함식의 명장면인 해상사열과 훈련 시범이 부산 인근 해상에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두만간 국경지대 다리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의 도문과 북한의 남양을 잇는 다리를 왜 건설하는지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남양과 도문을 잇는 북중 국경에 다리를 공동 건설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협정식에는 북한 외무성의 박명국 부상과 리진쥔 평양주재 중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도문과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사이에는 지난 1941년에 세워진 100m 길이의 도문교가 있습니다. 북중 양국이 기존의 도문교를 보수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는 도문교 옆에 새 다리를 건설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관례대로 보면은 기존에 있는 도로 옆에다가 새로운 도로를 놓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례가 훈춘과 원정리를 연결하는 관악세관과 원정리를 연결하는 두만강 다리가 있었는데 이게 그 옆에다가 바로 신설 다리를 하나 더 놨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대표는 중국이 도문의 새 다리를 놓으려는 것은 라진 선봉보다는 청진항 진출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도문 쪽으로 해서 바로 청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각하기에는 보다 더 청진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도문을 통해서 남양 그다음에 거기 갈 수 있도록 청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석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중 양국이 1,400km에 이르는 국경지대 곳곳에 다리를 건설하기로 한 것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수뇌부는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경지대에 낡고 노후화된 다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다시 김영윤 대표입니다. 2009년에 중국이 동북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14개 중에서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9개가 북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동북 3성에서 바다로 나가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의 낮은 선봉, 청진을 이용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과의 인프라 연결에 많은 그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온 것이죠. 북중 간에 합의된 1년의 다리 건설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신압록강 대교입니다. 중국의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이 다리는 기존 조중우이교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우려에 따라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당시 중국의 원자버 총리가 방북해 평양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양국은 2010년 2월 단둥에서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관리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4년간의 공사를 통해 왕복 4차선 다리를 건설하고 필요한 공사비 22억 위안, 미화 3억 4천만 달러는 전액 중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신압록강 대교는 미완성 상태입니다. 지난 5월 단둥 현장을 방문했던 김영윤 대표의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쪽으로 다녀와서 그거를 봤는데요. 중국 쪽에는 완벽하게 북쪽으로 이어지는 3,000m 이상의 그 다리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85% 이상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은 북쪽으로의 연결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되지 못한 배경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2013년 12월 발생한 장성택 처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장성택이 살아있었더라면, 처형되지 않았더라면 그 신압록강 대교는 분명히 건설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 12월에 장성택이 처형하고 친중파들이 내리 이제 숙청되면서 결국 신압록강 대교가 연결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마 중국의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북한 쪽의 책임이 있다. 장성택 처형은 또 다른 북중 경제협력 사업이던 황금평 특구 사업도 중단시켰습니다. 장성택은 2011년 중국을 방문해 압록강 하구에 황금평 특구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는데 처형 이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리 건설이 경제협력 문제지만 북중 간 정치외교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이번 남양 도문 교량 건설도 지연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안찬일 박사입니다. 도문의 그 도문교를 건설하는 문제도 결국 북한이 이번에 4차 핵실험하거나 ICBM 장거리 로켓 쏘아 올리면 아마 중국이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 북중 간의 어떤 소강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이런 다리 건설, 도로 건설, 또 철도 건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침체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지원한 분유 2차분이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강화 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스위스개발협력처 SGC는 18일 VOA에 올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분유 가운데 2차분 550톤이 지난달 17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개발협력처는 올해 548만 스위스 프랑, 미화 593만 달러 상당의 분유 1,050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고 1차분 550톤은 지난 7월 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지원하기로 한 분유 1,050톤이 모두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은 이 분유로 슈퍼시리얼, 즉 혼합 영양 강화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혼합 영양 강화 식품에는 쌀 우유 혼합물과 곡물 우유 혼합물, 옥수수 콩 우유 혼합물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2015 대북 사업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발육부진과 신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한 산모와 영아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분유로 가공된 영양 강화 식품은 영양 부족을 겪는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주민 90만여 명이 스위스가 지원한 분유를 제공받았습니다.
스위스가 지난 2009년 이래 북한에 지원한 분유는 미화 3,400만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스위스 당국이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분유를 직접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 분유로 만든 영양강화식품이 영양 부족을 겪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올해 분유 외에도 북한 내 수도와 위생사업, 경사지 관리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가 올해 대북 지원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938만 스위스 프랑, 미화 1,0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의 상주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면 탈북민들은 고향 생각이 더 많이 날 텐데요. 이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한 북한식 장마당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느 날이 아니면 어디가 두세 보실 수 없습니다. 난 내일 여기다 이게 아바이 순대부터 명태 식혜까지 북한의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어디 가서 드실 수 없습니다. 드세요. 북한 어디식 부인데? 이거 북한식이에요. 어디식? 서울 경의선 서강대 앞 광장에서 한가위를 앞두고 장마당이 펼쳐졌는데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이번 장마당은 추석을 앞두고 더욱 쓸쓸해할 탈북민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한 자리입니다.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장마당은 달려라 통일열차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장마당을 주최한 북한 이탈 주민 미래희망센터의 김인희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장마당. 우리 탈북자들의 음식들. 그러니까 북한 명태라든가 순대라든가 또 한국 맛과는 좀 다른 북한 식혜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감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맛을 보니까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음식과 남한 음식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제 탈북자들이 추석이 가까우니까 더더욱 가족이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산 가족이에요. 그리고 또한 실향민이고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이제 가족들 생각에 더 많이 우울해지고 그 그리움 때문에 많이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넘어온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놀면서 그런 그리움을 좀 달래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한 것입니다. 나오면 막 물로 불렁불렁 막 끓여 나는. 장마당에 음식을 들고 나온 상인들은 탈북민들입니다. 이게 한국에는 항태가 유명한 것처럼 우리 북한에는 명태가 유명한데 이게 뭐 조림이나 찜이나 뭐 다 고향에서 즐겨 먹던 건데 뭐 여기서도 즐겨 그렇게 먹고 한데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다면 여기는 이렇게 마른 거 그냥 드물게 안 먹잖아요. 근데 저희 북한에서는 그리고 마른 걸 뜯어서 먹는 거 그게 이렇게. 상인들뿐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이번 장마당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탈북자들이에요. 세터민. 그러니까 여기 봉사로 다 같이 나오신 거죠? 네. 흐뭇하지. 마음이 부자니까 눈에도 부자고 마음도 부자고 다 부자 됐죠. 대한민국이 하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야죠. 풍요로운 우리 대한민국 마음이 다 훈훈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다고 생각해요.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이 장마당을 찾았는데요. 특히 친구들과 함께 온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북한민들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이렇게 좀 모이는데 기쁘고 즐겁고 뭐 서로 소통이 되고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자주 모여서 이번에도 이렇게 이런 행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와서 협조도 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려고 그리움이 덜 가시워지지요. 같이 이렇게 얘기가 나누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던 그런 생각이 좀 감소됐지. 북적북적한 장마당에서 물건도 사고 음식도 맛보면서 북한에서의 한가위가 떠오른다는 탈북민들인데요. 북한 음식은 여기 와서 처음이에요. 순대랑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 고향 생각도 나고 그냥 기뻐요. 저 해산시에. 해산시. 네. 해산시에는 어떤 음식이 좀 유명했는지 기억나세요? 거기는 그저 검은 두부밥 있잖아요. 네. 두부밥 알죠? 두부밥 알아요. 네, 예. 두부밥, 순대 같은 거, 뭐 떡 같은 거 그러고. 북한 추석도 나름대로 민족 혈통은 한 가지니까 비슷해요. 생각나지요. 거기는 고향의 산소를 이렇게 가는 준비를 하는 그 가족적인 분위기고. 북한에서의 추석은 가족끼리 주로 하거든요. 똑같네. 가족끼리. 그럼요. 네. 가족끼리 모여서 조상을 기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앞으로 새롭게 또 뭐 가정이 또 잘 되길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 추석 잘 세요. 한가위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모여 고향 얘기를 나누면서 명절 분위기를 미리 느끼기도 합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점이 상당히 그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또 모여서 서로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래도 위로가 돼요. 여기 남한순대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이분이 방송에 약간 나오신 분이 북한 음식 전문가로. 순대가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예. 오늘 시식 눅눅이 하고 가세요. 네. 달려라 통일 열차라는 이름으로 열린 행사인 만큼 앞으로도 통일을 위해 계속 달려나갈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김인희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여기 저희가 서강대에서 시작한 거는요. 북한으로 가는 경의선 시발역이 서강역이에요. 그래서 서강대에서 출발을 했고 통일이 돼도 그렇고 된 뒤에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 될 게 철도 기차거든요. 그래서 이 기차가 부산에서부터 북한을 거쳐서 유라시아까지 쭉 이렇게 뻗쳐나가기를 저희가 이렇게 꿈꾸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 마음이 이제 전국 기차역을 쭉 돌면서 달려라 통일열차로 좀 행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이제 행사를 하면서 좀 자립을 하는 데 도움도 되고 좀 탈북자들이 힘을 낼 수 있는 통일 기원제 형식으로 저희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밖에 아니면 어디 가서 드실 수 없습니다. 드세요. 북한 어디식 구운데? 이거 북한식이에요. 어디식? 우리 북한식. 서울에서 VOE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통과에 따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난민 10,000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네, 우선 일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 자위권 법안 통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일본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새벽 2시에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해온 집단 자위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참여는 집단 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찬성 148, 반대 90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집단 자위권 외에도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통과된 11개 법안 중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외에도 자위 때 상시 해외 파견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평화 지원 법안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 등을 후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어하는 등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집단 자위권 통과, 이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본은 그동안 헌법 구조에 따라 전수방어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전수방어란 일본이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네. 이번에 집단적 자위권 통과에 따라 전수방어 원칙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또 일본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보다 밀착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입장에서는 이 집단적 자위권 통과가 양날의 칼이라면서요? 네, 한국에게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는데요. 긍정적인 것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같은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 한국, 일본 삼국 공조가 공고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더 튼튼히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정적인 측면은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된다면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중국이나 한국처럼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들은 이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통과에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리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제사회는 일본이 전수방어 원칙과 평화 발전의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한국 영역 내 자위대 활동은 반드시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19일 담화를 내고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의 길을 내달리고 있다며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과 한국이 이처럼 부정적인 입장인데 반해서 미국은 환영하는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무부는 법안이 통과된 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 국제적 안보 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의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영국도 일본의 집단자위권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에서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안보 법안이 통과는 됐는데 아베 총리는 후폭풍을 겪고 있다고요? 네, 일본 도쿄에서는 안보 법안 통과 이후 계속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에는 야당은 물론이고요. 고등학생과 교수, 회사원 그리고 노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학자를 비롯한 천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도 그리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본 교도통신이 안보법 통과 직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8.9%로 지난 8월의 43.2%에 비해 4.3%포인트 하락했고요.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안보법에 대해 아베 정권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 난민 사태 살펴보죠. 네, 독일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2016년 회계연도에 적어도 10,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0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너 독일 외무장관과 난민 문제를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난민 수용 확대 방침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I'm pleased to announce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significantly increase our numbers. 케리 장관은 내년과 내후년에 미국에 재정착하는 난민의 숫자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크게 늘린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미국의 연간 난민 수용 규모는 7만 명입니다. 그런데 케리 장관은 2016년 회계연도에 난민 수용 규모를 8만 5천 명까지 늘릴 예정이고 이 중 시리아 난민 10,000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도에는 1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네, 최근 시리아 등 중동 난민들이 유럽으로 많이 몰려들면서 미국도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미국이 추가로 받아들일 난민 대부분이 시리아인이 될 것이라면 미국 정부의 말을 전해듣고요. 케리 장관 하지만 미국이 난민을 더 많이 받을 의향은 있지만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난민 신원조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은 없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신원조사를 계속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총선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한 달 만에 재신임을 받았군요. 네,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가 이끄는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가 20일 실시한 조기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스 내무부에 따르면 개표율 89%를 기준으로 시리자가 35%를 득표해서 1위를 달렸고요.
2위인 신민주당은 28%로 차이가 비교적 큰 편입니다. 이로써 시리자는 의회 300석 가운데 145석을 얻었고요. 신민주당은 75석을 얻게 됐습니다. 네, 꽤 큰 차이로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예상됐던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총선을 이틀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시리자와 신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었는데요. 뚜렷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없던 10%의 유권자들이 시리자의 표를 많이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리자가 승리한 요인은 무엇으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치프라스 전 총리가 과거 정권을 부패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 이걸 강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치프라스 전 총리는 신민주당은 부패한 정권이기 때문에 손을 잡고 연합정부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정당이 승리하던 3차 구제금융협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경제 관련 정책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승리를 거두고 재신임을 받았지만 치프라스 총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인 구제금융 1차 조사에 맞춰서 100여 개의 개혁 정책을 법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또 시중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도 짜야 됩니다. 난민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요. 에게해와 그리스 섬들의 난민 수용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19일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도착해 나흘간의 방문을 시작했는데요. 수천 명의 아바나 시민들이 공항에 직접 나가서 교황을 열렬히 환영했고요. 라울 카스트로 쿠바의 국가평화의장도 공항에서 교황을 직접 연접했습니다. 또 교황이 공항에서 숙소로 차량 행진을 벌이는 동안 거리에는 10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쿠바와 바티칸 깃발을 흔들며 열광했습니다. 네, 큰 환대를 받았는데 또 아바나 이 혁명광장에서 교황이 대규모 미사를 집전했죠? 네, 이날 미사에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화의장과 교황의 출신 국가인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을 비롯해 수만 명이 참석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Creo en Dios, Padre Todopoderoso, Creador del cielo y de la tierra. Creo en Jesucristo, su único Hijo, nuestro Señor. 교황은 이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념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아끼라고 말했습니다. 쿠바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서로에게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이 교황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밖에 또 어떤 활동들이 있었습니까? 교황은 20일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화의장과 만났는데요. 카스트로 전 의장의 집을 교황이 찾아가 4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황청은 편하고 다정한 분위기에서 환경과 세계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카스트로 전 의장에게 신학책 등 책 4권을 선물했고요. 카스트로 전 의장은 가톨릭 신부와 자신의 대화를 담은 책인 피델과 종교라는 제목의 책을 교황에게 선물했습니다. 네, 교황이 쿠바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역대 교황 중 프란치스코 교황이 3번째로 쿠바를 방문한 건데요. 과거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1998년 피델 카스트로 의장의 초청으로 처음 방문했고요. 지난 2013년 3월 베네딕토 16세가 2번째로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네, 자, 교황은 이제 쿠바 방문에 이어서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2일 미국에 도착하고 23일에는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역대 최초로 이루어지는 교황의 미국 의회 연설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는 25일에는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9도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신의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7도, 강계도 역시 맑겠고 최저 12도에서 최고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8도, 최고 28도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개성은 최저 17도에서 최고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양강도, 강원도, 함경북도 모두 맑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기온이 14도, 최고 26도, 장진은 최저 10도에서 최고 26도, 해산은 최저 8도에서 최고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선봉은 최저 11도에서 최고 22도, 원산은 최저 15도에서 최고 2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 주파수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각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는 9시 30분까지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21일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있어 똑같이 단합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어 미중 두 나라는 지역 안정과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의 발언은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나흘 앞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두 나라가 북핵 문제에 있어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중국은 북한의 영향력이 있는 받침목이라며 이번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경제 발전 가운데 선택을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총회에서 진행될 쿠바 무역 금수 조치 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21일 익명의 미 관리들을 인용해 만일 유엔에서 결의안 내용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다면 미국은 기권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들은 최종 결의안을 보기 전에 결정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일 미국이 기권한다면 이는 미국 의회에 쿠바 금수 조치를 끝내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쿠바는 해마다 유엔 정기총회에서 무역 금수 조치가 주권과 국가 간의 자유무역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고
최근 2년간 진행된 유엔 표결에선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반대표를 행사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쿠바는 지난해 말 국교를 회복하면서 워싱턴과 아바나에 각각 대사관을 개설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에 공개적으로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의회는 하지만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일부 강경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란 국민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국제 합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20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내 관계 당국이 핵 합의를 승인하면 모두가 이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국민 대다수는 핵 합의에 긍정적이라며 의회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와 같은 이란 국가기구들은 여론과 유리돼 있지 않으며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건 성향의 로하니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로 이란과 미국이 상호 적대감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어 합의에서 중요한 건 양측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합의를 좋은 방식으로 입법화하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총선에 부패 청산과 노동권 강화, 해외 의존 종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수치 여사는 21일 미얀마의 경제 수도인 양곤에서 지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또 선진국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이 밖에 민주개혁의 속도를 낼 것과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투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자신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가로막는 헌법의 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얀마의 평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민족민주주의 동맹당에 대한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군과 필리핀군이 21일 인근 해역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필리핀 언론은 이번 훈련이 10월 9일까지 남중국해를 바라보는 팔라완 섬과 루손 섬 등 필리핀 북서부 지역에서 실시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미군 측에서 650명, 필리핀군에서 740명이 참가합니다. 호주의 말콤 텀블 신임 총리가 20일 여성과 온건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 이뤄진 자신의 내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강요 5명 중엔 마리스 페인 상원의원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방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또 텀블 총리를 도와 토니 에벗 전 총리를 축출하는 데 기여한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